네, 차량 동력학 및 제어 세 번째 렉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롱기튜디널 다이나믹스, 차량 동력학의 그 종방향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그 종방향 다이나믹스랑 연관된 롱기튜디널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종방향 다이나믹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방향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 이제 경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저항도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우죠. 분석을 위해서. 그래서 뭐 이케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데 운동 방정식 또는 뭐 미분 방정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가는 방향을 저희가 좌표로 x 좌표 x 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방향이 이제 x 방향인 상황이고 이제 이 정방향 움직임에 여러 가지 어, 이제 힘 변수들, 그쵸? 힘 변수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로드 그레이드 같은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데 일단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변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드래그 포스가 있었죠. F 에어로라고 있는 차량이 달리면 그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나에게 저항력을 주는 그 텀을 이제 F 에어로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 타이어 폴스, 롱기튜디널 타이어 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폴스는 그냥 이 차량 입장에서 그냥 앞으로 가게 하는 어떤 추진력이죠. 트랙션 폴스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인데 이 힘의 원천은 사실 동력원입니다. 엔진과 이제 전기차로 따지면 이제 구동 모터 같은 그 동력원으로부터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생성된 에너지를 이제 전달하는 매개체는 이 타이어라는 거죠. 이 타이어의 마찰력을 통해서 이 차량의 움직임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량의 마찰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이 거동 측면에서 분석을 하려면 동력원이 만들어낸 전달을 그대로 이거를 동력을 전달하려면 이제 이 타이어의 마찰 특성을 알고 그 마찰력을 고려를 해서 전달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방향 타이어 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가 있는 타이어에 대해서 발생하는 타이어가 구를 때 발생하는 이제 구름 저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름 저항의 원인은 어, 이제 타이어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변형이 일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그 히스테리시스 로스가 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력 손실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룰 롱기튜디널 컨트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롱기튜디널 컨트롤이요. 차량의 롱기튜디널 컨트롤 하면 이 세 가지를 보통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ACC라고 부르고요. ACC. 그리고 ABS, TCS.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ABS, TCS가 있죠. 그래서 안티락 브레이킹 시스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타이어의 슬립 특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즉 휠슬립 제어를 통해서, 휠슬립 제어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 이제 대표적인 제어 로직 중에 하나고요. 이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차량 동력학 제어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제어 아이템에 가까운 기능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배웠던 기본적인 F는 ma 원리에 의해서 이 x 방향의 힘의 합력을 어, 모두 이제 표시해서 이쪽 방향의 양수다. 그래서 모두 표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씩 다시 봐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이제 롱기튜디널 컨트롤이니까 이거 세 가지 힘 중에
롱기튜디널 타이어 포스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방향 타이어 힘은 어, 결국에는 이 마찰력이죠. 타이어의 마찰력인데 이게 이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작용하는 일종의 마찰력이다. 그래서 이 노면 마찰계수라고 하는데 타이어의 종류도 뭐 윈터 타이어냐, 썸머 타이어냐, 아니면 노면이 자갈밭을 지나가고 있냐, 아니면 일반 아스팔트를 지나고 있냐, 얼음길을 지나고 있냐에 따라서 이 마찰계수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과 관련이 있는 게 이 타이어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어 부분은 네, 이제 자유물 채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잠시만요. 네, 그래서 동력원의 구동력과 동력원에서 엔진과 같은 동력원이 발생시키는 구동력, 이제 토크의 형태로 이제 구동력을 이제 발생시키는데 그게 이제 차량 거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래서 그리고 브레이크의 제동력도 마찬가지죠. 브레이크의 이제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쪽에서 제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어, 차량의 차량을 사실 X 방향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동력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동력과 제동력이 차량 거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봤더니 타이어 힘을 통해서 차량 거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뭔가 되게 굉장히 상식적인 말 같지만 저희가 이제 차량 동력학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힘의 동력의 전달이나 차량 거동을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타이어 트랙션 포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차량으로의 동력 전달을 위해서 타이어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 출력이 너무 좋더라도 이 출력을 또는 이제 동력을 이 타이어가 다 받아내지 못하면, 즉 타이어 트랙션 포스가 낮으면 동력 전달이 안 되고 휠만 돌아가고 차는 움직이지 않는 이제 공회전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휠 슬립 나는 상황이죠. 휠 슬립률이 커지는 상황. 그래서 타이어의 트랙션 포스는 휠 슬립률, 타이어 노면 마찰 계수, 그리고 타이어 수직 하중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종방향 타이어 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서 이 슬립률,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요 슬립률이기 때문에, 슬립률을 잘 제어를 하면 타이어가 이제 트랙션이 좋아진, 같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 그러면, 그래서 이 휠 슬립을 제어를 통해서, 어, 차량의 어떤 안전성을 좋게 하거나, 어, 원하는 거동을 낼 수 있게 하는 그 제어가 이제 대표적인 게 ABS랑 TCS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슬립률을 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ABS 제어랑 TCS 제어의 개념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요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슬립 레이쇼에 따라서 슬립률, 말하자면 이제 타이어가 얼마나 미끄러졌는가, 이 차량 속도 대비. 그래서 슬립 레이쇼에 따라서 타이어의 힘이 바뀐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양수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션 상황으로 가정을 했고 타이어 폴스가 음수인 상황을 브레이킹 상황으로 가정을 했을 때 휠 슬립에 따라서 초반에는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슬립률이 더 커지면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이 타이어 폴스 자체가 떨어지는 이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상황도 마찬가지죠. 슬립률은 저희가 어, 항상 휠 속도랑 내 실제 차량 속도 VX를 비교를 해서 이제 저희가 따지는데 엑셀러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제 슬립 속도가 바퀴 속도가 더 빠르죠. 이 바퀴 속도에다가 이제 휠 라디우스를 곱하면 이제 선속도 성분이 되는데 얘가 항상 VX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휠이 이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트랙션에 의해서 VX가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엑셀러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제 휠 속도 텀이 앞쪽에 있고 브레이킹 상황에서는 반대로 차량 속도보다 휠 속도가 먼저 이제 줄어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제 브레이킹
일단은 슬립 레이쇼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속 상황, 엑셀러레이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산을 해보는 건데 얼음 노면에서 어, 이제 가속 상황이니까 슬립률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갑자기 정차 중에 얼음 위에서 정차 중에 풀악셀을 밟았다. 그러면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어, 풀악셀을 밟았으니까 휠은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마찰 계수가 낮아서 얼음 노면이라 마찰 계수가 낮아서 이 트랙션이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속도는 매우 낮은데 차량 속도는 매우 낮은데 휠 속도는 이제 로드가 안 걸리니까 확 이제 속도가 확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휠 슬립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그래프를 따라서 이제 타이어 견인력이 감소를 한다. 그래서 순간 차가 잘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공회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트랙션 컨트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을 하게 되면 동력원의 토크를 살짝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어, 이 휠 속도 제어를 통해 이쪽 영역으로 다시 갖다 놓습니다. 휠 슬립률을.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너무 이제 줄어들려고 하면 다시 이제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쪽 영역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 피크 영역에. 그래서 그게 이제 트랙션 컨트롤의 어, 역할이고, 그래서 종방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차가 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얼음 노면에서 제동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달리다가 갑자기 풀 브레이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휠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죠. 브레이킹 상황에서 람다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건 휠을 잡아버리는 거니까 휠 속도가 확 내려가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이제 드라이 아스팔트 같은 이제 뮤가 마찰계수가 괜찮은 상황에서는 같이 이제 속도가 내려가는데 이때는 차량 속도는 잘 안 내려가고 휠 속도가 확 내려가서 어, 내려가기 때문에 람다 값이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렇게 이쪽 영역에서 이제 바퀴가 잠긴다. 휠 속도만 확 줄어드니까 이 경우에는 휠 슬립률이 너무 커져서 마이너스로 너무 커져서 타이어 제동력이 감소하더라. 저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포스가 제동력이 너무 낮아서 차가 잘 멈추지 못한다. 그래서 ABS는 이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 유압을 확 빼서 휠 슬립을 줄이고 어, 너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이제 유압을 좀 넣어서 요로 탁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맨 컨트롤 형태로 많이 합니다. 이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맨 컨트롤 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유지만 되면 제동거리가 확 감소하겠죠. 제동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ABS의 원리다. 그래서 ABS 이제 제어할 때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어, 이게 이제 현재 차량 속도가 어, 휠로 계산한 속도라고 했을 때, 선속도라고 했을 때 V 휠이 얘네가 이제 둘이 확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슬립이 나기 시작하는 휠 슬립률이 커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ABS가 작동하는 즉 ABS가 터지는 슬립률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람다 값. 그래서 이 값을 넘게 되면 ABS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이제 휠 속도가 차량 속도에 붙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BS 제어 로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실제로 여러분들 뵀을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ABS 제어 로직의 핵심은 뭐냐면 이 휠 슬립 값을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VX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휠 속도야. 평소에 이제 휠 속도로부터 차량 속도를 계산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지만 이러한 이제 슬립이 나는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는 VX랑 얘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상황에서 현재 내 실제 차량 속도, CG에서의 차량 속도가 얼마일까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이제 구동력을 주면 구동륜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소나타나 일반적인 차들은 대부분의 차들은 다 전륜 구동이에요. 전륜 구동. 엔진의 동력이 앞바퀴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뒷바퀴는 이제 비구동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그래서 비구동륜은 이제 동력이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니까 슬립이 덜 나겠죠, 확실히. 그래서 비구동륜 정보로부터 현재 차량 속도를 이제 추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좀 정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VX를 따로따로 이제 추정을 해서 음, 얘네 둘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보시면 이 VX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논문들이 있었어요. 만약 이제 차량 동력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VX나 VY 실제 차량 속도의 X축, Y축 속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른 루트로부터 이제 추정하는 게 또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본 과제 과목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조금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이제 그래프 여기서 이 선형 영역에 이 기울기가 이제 선형 영역이 있잖아요. 선형 모양이 있는 부분을 어 저희가 이제 따로 보게 되는데 이때는 타이어 힘이 슬립률에 비례하는 선형 구간에 있다는 거죠. 저슬립 구간.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람다에 뭘 곱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타이어 풀스를. 그래서 여기서 이 C가 이 타이어 특성이에요. 타이어 파라미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이어 스티프니스라고 합니다. 종방향.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 종방향만 보고 있죠. 그래서 C가 클수록 같은 슬립이 나더라도 타이어 힘이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건데 먼저 이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 대상으로서의 차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액추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지금 완전 자율주행 차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주행하는 동안 작동하는 이제 제어 로직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운전자의 역할을 빼고 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떼고 엑셀 페달에서 발 떼고 그 스티어링 휠에서 팔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이제 자동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액추에이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액추에이터 역할. 운전자가 주행을 하든 아니면 자율주행을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양산 차량에서 측정 여러 가지 값들을 측정해주는 이제 센서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휠 속도, 엔진 속도, 요레이, 가속도 등은 이제 온보드 센서라고 하는데 차량에서 잴 수 있는 정보들, 정보들을 알게 해주는 센서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정보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차량 제어 로직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동력화 기반 제어의 이제 3단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제 제어라는 거는 레퍼런스 값이 있어가지고 이 레퍼런스 값을 어떻게 트래킹 할 거냐. 그렇죠? 내가 이제 바꾸고 싶은 아웃풋 값이 있는데 얘를 레퍼런스 값을 주고 얘를 어떻게 트래킹 할 거냐의 문제죠. 우리가 시모제나 자동 제어에서 다뤘던 제어 과목들은 다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레퍼런스가 주어지면 얘를 어떻게 트래킹 할 거냐. 근데 실제로는 어, 우리가 제어를 하면 이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우리 본 과목에서는 차량이죠, 차량.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성능을 내기 위한 레퍼런스를 정해줘야 돼, 사실. 레퍼런스를. 그래서 아까 ABS나 TCS 같은 경우에는 목표 슬립률이 있어. 목표 슬립률. 이거를 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 슬립률이 예를 들어서 0.1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거를 정해주고 밑에 이제 하위 제어기에서는 이 목표 슬립률을 트래킹하는 제어 역할만 한다는 거죠. 제어기. 그래서 센서로 이제 필요한 아웃풋 값을 측정하고 이제 액추에이터 입력을 결정한다.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플로우를 가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저희가 해석을 해볼 거예요. 롱기튜디널 컨트롤은 요 세 가지로 대표되는 롱기튜디널 컨트롤은 종방향 모션 제어를 하는데 결국에는 종방향 속도를 제어하거나 가속도를 제어하거나 거리를 제어하는 거죠. 뭐 제동 거리를 제어한다거나
차량 앞 차량 이제 충돌이 나지 않게. 크루즈 제어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이제 제어를 하고, 그죠? 트랙션은 이제 가속도를 이제 원하는 가속도를 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크루즈 제어를 한번 좀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즈 제어라는 거는 이렇게 줄여서 CC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운전 페달 밟지 않아도, 엑셀 페달,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아도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종방한 제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내가 이제 100km per hour로 가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센서는 이제 스피드 센서가 있겠죠. 뭐 휠속도나 아니면 파워트레인 구동계로부터 현재 차량 속도를 재고, 어, 액추에이터로 내가 원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어, 엔진한테 입력을 주죠. 지금 저희가 이제 엔진차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스로틀이라는 밸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로틀이 이제 0%부터 100%까지 이제 열릴 수가 있는데, 스로틀이 이제 100% 열렸다. 이거는 이제 풀악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풀악셀을 밟아서 스로틀 궤도가 뭐 100%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로틀이 열렸다. 그래서 스로틀의 열림 정도는 뭘 결정하냐면 가솔린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공기량에 따라서 이제 연료량도 정해지고 그만큼 이제 출력이 좋아지는 거죠. 엔진의 출력이. 그래서 우리가 스로틀을 가속할 때는 이제 엑셀 페달을 밟은 효과처럼 스로틀을 입력으로 주게 되는 거죠. 제어기에서는. 그래서 크루즈 제어의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는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속도를 너무 과속하면 속도를 맞춰야 돼서 브레이크를 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트로틀을 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제동력 효과가 좋고, 어, 브레이크까지 써버리면 이제 오히려 상품성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너무 뭐 잦은 브레이킹, 스로틀 입력을 줄 수가, 왔다 갔다 입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속도만 맞추는 목표라고 하면, 스로틀만 준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운전자가 크루즈 기능을 켜고, 크루즈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걔를 켜놓고 목표 설정을 속도를 설정을 하면 이 CC 모드가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크루즈 컨트롤이. 그래서 그러다가 막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뭐 목표 속도 자체를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아니면 엑셀 페달을 더 밟을 수가 있어요. 그냥 크루즈 모드 작동 중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루즈 모드가 해제되진 않아요. 해제되진 않고 이제 운전자가 밟은 그 스로틀 요구 값이 있을 거고, 스로틀 앵글, 그리고 크루즈 제어에서 원래 요구하던 이제 값이 있을 텐데, 둘 중에 큰 값으로 이제 스로틀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요 이해가 되시죠? 운전자가 요구하면 그거에 맞춰서 일단 차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크루즈가 요구한 값이 더 크다. 어, 이 스로틀 궤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 큰 값으로 크루즈가 원하는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꺼져요. 이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제어권을 다 줘버립니다. 기본적인 컨트롤 스트럭처를 저희는 제어 관점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이론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목표 속도가 이제 운전자가 설정할 속도가 될 거고, 그 현재 속도를 재서 이렇게 이제 에러 값을 넣어주면, 지금 어퍼 레벨 컨트롤, 로우 레벨 컨트롤이 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상위 제어기라고 합니다. 상위 제어기, 얘는 하위 제어기라고요. 그 상위 제어기보다 더 높은 상위 제어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 로직은 이렇게 이제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이제 상위, 하위, 뭐 더 하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상위 제어기에서 보통 내는 어, 입력은 상위 지역의 입력은 요구 가속도가 돼요.
상위 제어기가 만들어내는 입력. 그래서 이 목표 속도와 현재 속도를 차이의 에러를 보고 목표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요구 가속도 형태로 상위 제어기가 만들어내고 이 하위 제어기에서는 이 요구 가속도를 낼 어, 액추에이터 인풋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액추에이터가 뭐죠? 여기서는 스로틀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스로틀 몇 도 열려라라는 걸 이제 정하는 게 액추에이터 입력이 돼요. 그래서 하위 제어기는 이제 요구 가속도에 맞춰서 이 스로틀 입력을 열고 닫는 역할만 하게 되고 상위 제어기는 요구 가속도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크루즈 제어에서 이제 조금 더 진화한 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ACC라고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크루즈 CC의 그 제어 모드 성능을 갖고 있어요. 설정한 속도를 맞추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 선행 차량과의 간격 유지 기능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이제 보통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차에 이 기능이 다 있죠.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청 뭐 복잡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작동한다는 게 이제 오토노머스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1과 2에 해당하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센서는 이제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위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재야 되니까 보통 레이더나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이제 스피드 센서, 이제 속도 제어 모드도 있기 때문에 스피드 센서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라이다를 사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재는데 이제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양산 차량에서는 레이더나 전방 카메라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ACC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도 이제 액추에이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같이 제동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ACC의 두 가지 기본 제어 모드는 선행 차량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CC랑 같은 모드예요. 그렇죠? 스피드 컨트롤 모드라고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속도 제어 모드. 그래서 앞차가 없으면 설정 속도를 유지를 하고 근데 만약에 선행 차량이 있다. 그러면 스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거리 제어 모드가 돼요. 거리 제어 모드. 그래서 이거를 차량을 따라가라. 따라가는 상황 제어다. 그래서 카 팔로잉 제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실제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네, 자동차 업계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컨트롤 스트럭처가 ACC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상위 제어기보다 더 상위 제어기가 생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판단 로직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쓸 건데 속도 제어를 할 거냐, 거리 제어를 할 거냐, 모드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레퍼런스 값이 목표 속도냐, 거리냐가 되고 현재 속도 또는 거리 값을 받아서 요구 속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똑같이 액추에이터 인풋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액추에이터 인풋이 이제 브레이크도 사용을 하잖아요. 브레이크, 스로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 기본 CC랑.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제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저희가 학부 때 배운 학부 때 배운 잠시만요. 그죠? 저희가 학부 때 배운 지금 제가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뭐 주석 달기는 그냥 진행할게요. 저희가 학부 때 배운 그 제어 지식을 이용해서 제어 이론 지식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크루즈 컨트롤을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스테빌리티라던가 이제 제어 성능, 내가 제어기를 이렇게 짰을 때 잘 될 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이론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는 좀 약간 교양 과목처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제어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스피드 어댑 ACC의 스피드 컨트롤 모드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센서랑 트로틀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제어적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요. 일단 모델을 한번 해볼게요. 모델링. 크루즈 제어 시스템의 모델링. 그래서 크루즈 제어 시스템의 모델링은 뭐냐면 제어 입력은 어, 엔진 스로틀에 의한 엔진에 의한 추진력이 되겠죠. 차량의 속도를 바꾸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엔진에 의한 포스를 F2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이제 종방향 다이나믹스를 저희가 첫 장에서 이거를 유도를 했었는데 이제 뭐 로드 그레이드라든가 공기 저항량, 구름 저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직 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 크루즈 제어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다 고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디스터번스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결과가 어, 내 차량의 가속 종방향 가속도로 표현이 되니까 mx 수다수로 나온다. 그래서 컨트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스피드 컨트롤 모드죠. 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PID 제어인데 여기서 이제 PI 컨트롤러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 속도가 VD고 현재 속도가 V라고 하면 E를 VD-V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비례해서 P텀, P 제한, J 제어기, KI, I 제어기, KI로 곱해서 제어 입력을 한번 만들어주자. 요구 가속도. 이게 요구 가속도예요. 지금 상위 제어기 쪽을 보는 거니까. 요구 가속도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자. 근데 이게 말이 되죠? 목표 속도가 내 속도보다 크면 에러가 양보다 크잖아요. 양보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 이렇게 이제 어, 줄 수가 있다. PI 제어기는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지운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게 이제 V가 있죠 지금. 잠시만요. 요걸로 지울 수가 있군요. 자 됐어요. 그래서 PI 컨트롤 적용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저희 과목이 차량 동력함 및 제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지식만 배울 게 아니라 요런 거를 이제 제어적으로 분석하는 거. 제어 시스템으로 보고 분석하는 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 PI 제어기를 이렇게 했는데 얘가 실제로 잘 작동할지를 한번 우리가 모델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에러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어요. 에러 다이나믹스. 우리가 모든 이제 동적 시스템이 다 다이나믹스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에러 텀 내가 제어로직을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요구 가속도를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이 컨트롤 에러에 해당하는 2라는 게 0으로 어떻게 수렴할 건지 그리고 수렴하면 어떻게 수렴할 건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얘도 이제 다이나믹스가 있다는 거죠. 에러가 움직이는. 그래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제가 이렇게 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 양변의 m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가속도는 내가 엔진의 힘을 m으로 나눈 어, 요구 가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지금 이 차원이 이제 가속도가 됐죠? 상가속도. 그 델타를 m으로 나눴을 때 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 식이 지금 만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식. 그렇다면 제어의 에러 다이나믹스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텀을 먼저 잡아봐요. 일단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2는 VD-V였는데 이 닷을 구하면 VD 닷 빼기 V가 된다. V 닷. VD 닷 빼기 V 닷은 이제 V 닷이 X2 닷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X2 닷에 대한 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설계한 PI 제어기를 여기다 U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U 대신에 요걸 넣어줬어. 이렇게 얘가 U잖아요. 내가 설계, 내가 설계한 거예요. 내가 설계한 제어 입력. 내가 이거 설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에어다이내믹스라는 게 내가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있는데 내가 목표 속도는 크루즈 버튼으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수동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느리게 변한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VD-은 0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VD의 변화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일단 처음이니까 델타 프라임의 크기는 이제 별로 크지 않다라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네 둘이 날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앞에 있는 식을 어, 2-콜 요거 있는데 얘네 둘을 날리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양변을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적분 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자마자 어, 이제 분석을 앞으로 이제 익숙해지면 뭐 이가 어떻게 될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는 KP랑 KI죠. 이거 개인 튜닝을 해서 얘네를 바꿀 수 있잖아요. 보통 양수로 두는데 그래서 내가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KP랑 KI를 설정할 수 있죠. KI랑 KP의 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이 관계를 일부러 만들었어.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더니 에러 다이내믹스가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얘를 봤더니 어 이게 이제 약간 완전 제곱꼴로 만들려고 한 건데 여기서 익스포넨셜 얘네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LTI 미분 방정식이니까 제차 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여기다 2가 익스포넨셜 요거를 이제 특수회로 갔죠. 특수회로 가져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회로 가집니다. 제차회로. 맞죠? 왜냐면 어 미분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또 자기 자신애가 이제 익스포넨셜 텀인데 얘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자 예전에 했던 거 이렇게 되고 제가 일부러 이걸 4분의 KP 제곱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S 플러스 2분의 KP 제곱이 돼서 이퀄 0이 된다. 라는 걸 이제 일부러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요 이 t가 이 t가 요 꼴이 나온다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제어 목표가 뭐냐면 x 2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아까처럼 u를 이렇게 설계를 했더니 얘가 u였잖아요. u를 이렇게 설계를 했더니 제어기가 et가 0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양수 익스포넨셜이니까 결국에는 이 제어오차 2는 0으로 익스포넨셜을 수렴한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KI가 아니라 PI 제어기를 설계를 하고 개인을 이렇게 정해주면 에러 다이내믹스를 분석을 해봤더니 에러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기를 잘 설계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스테빌리티 증명이라고 하는데 뭐 디스터번스가 작다라고 가정했잖아요. 이거 자기 맘대로. 실제로는 뭐 디스터번스가 막 클 수도 있는데 근데 디스터번스가 있으면 제어 오차가 0은 아니야. 2가 0으로 가진 않는데 어떤 특정 값에 수렴을 하죠. 여기에 어떤 다른 항이 있으면. 그래서 개인을 키우면 이 제어 오차 자체는 감소를 시킬 수 있고 실제 크루즈 제어할 때 이제 피드백 제어를 통해서 디스터번스의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PI 제어기를 쓰면 굉장히 적합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테빌리티 분석을 할 수 있더라.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다른 이제 프랙티컬한 이슈들이 있는데 내가 제어 입력을 이렇게 줬을 때
지금 우리 속도 크루즈 제어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이텀 개인을 너무 키우면 이제 뒷북을 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텀이 너무 크면 안 좋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많이 접해봤으니까 알 텐데 왜 안 좋냐? 이제 과거부터 오차 텀을 적산해 가지고 여기요. 적산해서 제어 입력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과거 오차의 정보에 막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크루즈 제어를 하고 있는데 오르막 갔다가 내리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표 속도는 예를 들어서 100이야. 그러면 이때 100을 내는 거랑 이때 100을 내는 거랑 요구 가속도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르막일 때는 훨씬 가속도를 많이 줘야 돼. 왜냐면 로드 그레이드가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고 지금 속도를 100을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목표 속도 못 맞췄어. 그럼 이 텀이 계속 적산이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적산됐다가 내리막을 진입을 했는데 이 텀은 바로 0이 되는 게 아니죠. 과거 값이 계속 이제 적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미 내리막인데도 스로틀을 막 여는 거야. 요구 가속도를 높여서. 내가 이미 내리막이면 요구 가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뒷붙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아이텀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말한 게 여기에다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요구 가속도를 U로 보고 지금 상위 제어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U를 결정할 때 내가 지금 앞쪽 단만 고려해서 VD에서 V를 빼가지고 그 에러 값을 가지고만 설계를 했잖아요. 이 아래쪽은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실제로는 내가 요구 가속도를 뭐 엄청 크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크게 줬으면 이 엔진 성능에 따라서 이거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실제 A 값이 이거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요구 가속도를 줄 때는 어, 요 엔진 특성, 이 스로틀 특성을 고려를 해서 주는 게 이제 아이디얼하다, 좋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성능을 고려해서 하게 한다. 그러니까 요구 가속도가 너무 빠르게 바뀐다거나 아니면 너무 높거나 하면 엔진에 해당 가속도를 못 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어 오차가 또 적산이 돼요. 아이텀에. 내가 못 따라가는 거. 그다음에 요구 가속도가 너무 높거나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제 승차감이 저하하게 되고 와인드업 문제라는 게 이제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액추에이터가 세츄레이션 됐다고 표현하는데 요구 가속도 값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면 그때마다 이제 오차가 생기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어, 부작용 그런 걸까 이제 와인더 문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적분 제어 오차를 이제 주기적으로 리셋을 해준다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적분 오차를 다 날리는 그런 로직들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세츄레이션 되면 더 이상 더 적분하지 마라. 그리고 요구 가속도도 제한을 미리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프랙티컬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게 이제 스페이스 컨트롤 부분이에요. 두 번째 제어 모드인 카팔로잉 제어 모드 이 부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현재 거리 값을 아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레이더와 카메라 정보를 이용해서 보통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로 기본적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재고 이제 전방 카메라로 이제 보정하는 형태로 많이 썼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액추에이터로 스로틀이나 이제 브레이크 입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속력이나 제동력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가속도 정도를 표현할 때 이제 G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G만큼 급감속을 했다는 거는 내가 어, 종방향으로 이렇게 그 땅에 떨어지는 내가 이제 뭐 번지 점프할 때 떨어질 때 이제 G로 떨어지잖아요. 가속도.
그 정도로 이 종방향으로 가속도감이 생길 정도로 제동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G는 엄청 큰 값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크루즈 제어를 할 때는 보통 이제 0.3G 정도로 제한을 한다. 왜냐면 이제 일반적인 휴먼 브레이킹에서 나올 수 있는 제동력이 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뭐 더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어로직이니까 뭐 1G까지도 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어, 거리가 엄청 정밀하게 측정이 되진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값에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브레이크 값을 너무 높이는 거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리 제어를 할 때 이제 프랙티컬한 이슈가 뭐냐면 이제 그냥 앞차가 선행 차량이 이제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리 제어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카팔로잉 제어를 하는 건 쉬운데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차량이 앞차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앞 차량이 끼어들거나 아니면 앞차가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스피드 제어 모드랑 스페이스 제어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이슈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컨트롤의 기본적인 제어 모드는 이렇게 목표 거리를 주고 현재 거리를 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목표 거리를 어떻게 트래킹 할 거냐? 그래서 이 카팔로잉 제어에서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어 요구 사항이 뭐냐면 무슨 상황에서는 절대 충돌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쵸? 그죠? 요게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이제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빌리티 아까 제가 에어로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스테빌리티를 분석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면 내가 선행 차량을 항상 보고 선행 차량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내 차량과 선행 차량을 한 세트로 봤을 때 이 한 세트에 대해서 스테빌리티 분석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제어기를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어, 이 한 세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테빌리티가 확보가 되더라. 무슨 일 있어도 충돌을 안 하더라. 라는 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이 비이클 스티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 그림과 같이 어, 이렇게 ACC가 작동하는 차량이 여러 대 이렇게 일렬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차량도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자기 제어를 하는데 내가 제어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뒷차가 갑자기 나를 박는다거나 그러니까 똑같이 아답티브 컨트롤 제어를 하는데 나의 어떤 제어의 영향이 앞뒤나 아니면 또 뒤에 있는 차량에 영향을 어, 나쁘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차들이 가는 얘네들이 이제 스트링이라고 저게 표현하는데 일련의 어떤 차량 연속된 차량들 ACC가 작동하는 차량이 여러 대 있더라도 이 중에 어떤 차량도 충돌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그런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아래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에 있고요.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이제 90년대부터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레퍼런스를 주는 게 제어 로직 설계에 있어서 레퍼런스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제 성능을 결정을 할 때,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을 할 때. 그래서 목표 거리를 저희가 L desired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목표 거리를 어, 설정하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항상 컨스탄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거리를 예를 들어서 어, 내 속도나 뭐 다른 거에 상관없이 항상 20m, 20m를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전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거리를 이제 컨스탄트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제어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제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조금 명명을 해줬는데 내 위치를 이 앞에 기준으로 내 위치를 내 I 번째 차량 기준으로 위치를 XI라고 하고 앞차의 거리를 위치를 선행 차량이니까 이제 I-1이라는 서브스크립트 붙여서 XI-1이라고 할 때
현재 상대 거리는 내가 그리고 차량의 길이도 중요하죠. 내가 지금 요, 요 길이를 볼 게 아니라 저를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 차량의 길이를 빼고 요 길이를 봐야 됩니다. 선행 차량과의 상대 거리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목표 거리를 이렇게 L 디자일로 잡는다고 하면 어, 이 앞차와의 거리는 요 에러 오차텀을 이렇게 피드백 제어를 할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 L 디자일드는 선행 차량의 길이 정보를 포함하도록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대 거리는 요건데 실제 앞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이제 상대 거리인데 L 디자일드가 여기 특정 값에 유지하도록 특정 L 디자일드 값에 가까워지도록 유지 제어를 하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ACC 거리 제어의 목표는 역시 이 I 차량에 대해서는 이 I가 0으로 가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D 제어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에러 탐이 요거였고, 네, 요거 가속도. I 차량의 가속도를 이제 UI라고 했을 제어 입력을 했을 때 이제 PD 제어기를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음, 이제 목표 거리가 더 크다는 얘기는 내가 엑셀을 밟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에러 다이내믹스를 똑같이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에러가 어디로 갈까? 에러 다이내믹스 분석은 E가 어디로 갈까? 이 0을 이제 에러가 0으로 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0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는지 또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거리는 저희가 지금 컨스탄트니까 이게 0이죠. 목표 거리를 두 번 미분한 건 0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에러의 에러를 두 번 미분한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제어 입력을 x2 닷으로 봤으니까 여기다가 x2 닷 대신에 요거를 넣어줘요. xi2 닷 대신에. 그리고 선행 차량도 이 선행 차량의 제어 입력도 또 비슷한 이제 어, PD 제어기가 들어갈 거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어, i-1번째 에러 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어 입력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xi 투닷과 xi-1 투닷이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정리를 하면 왼쪽을 어, ei 텀, ei 텀, i번째 에러 텀, 그리고 오른쪽을 i-1번째 어, 에러 텀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뭘 할 거냐? 어, 이게 지금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좀 이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학부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어 과목을 들었다면 I 차량에서의 거리 오차, 그다음에 선행 차량, I 차량 바로 앞 차량에서의 거리 오차의 이제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 차량에서 제어를 어떻게 했는지의 결과가 어, I번째 에러가 되겠고 선행 차량에서의 ACC를 어떻게 제어했는지의 결과가 E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의 I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양면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이렇게 전달함수 형태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전달함수 형태로 그러면 이 형태가 되고 이 둘의 ACC 제어 성능이 어떤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잠시만요. 이게 틀린 게 없나 한번 잠깐 체크 좀 해볼게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요거 많이 요거 저희가 보드 플러스 하면 그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모제 때 자동 제어나 아니면 전자과 제어공학 수업을 들으면 요거를 이제 보드 플러스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내 제어기 개인이 1과 2를 돕기 위해서 어떤 특정 값을 넣었어요. 내가 튜닝을 하면 이런 값들이 넣을 텐데 이때 보드 플러스 그렸더니 이렇게 된다는.
그 S가 커질수록 이제 매그니튜드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문제는 요거요. 여기가 지금 매그니튜드가 1이잖아요. S가 0이면 처음에 1이다가 어 이게 자동 제어에서 배웠는데 2차항의 전달 함수는 요 피크 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이 피크 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기를 설계했을 때 요게 여기가 지금 개인이 10이고 여기가 1인데 1보다 훨씬 큰 매그니튜드가 1 이상 커지는 영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론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스트링이 언스테이블 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이 전달함수가 매그니튜드가 1 이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선양 차량이 제어가 잘못돼가지고 얘가 만약에 조금 증가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행 차량이 앞에 제어를 잘못했다고 해서 내 차의 오차가 매우 커지는 영향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이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이 이제 스트링 언스테이블 상황이라는 거예요. 스트링이 언스테이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세트만 본 게 아니라 뭐 세 번째 차, 네 번째 차 관계도 요 식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이 10개가 이제 10개 차량이 한 번에 이제 간다고 하면 각각 어댑티브 제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컨스탄트 거리 전략을 쓰게 되면 스트링 언스테이블 해줘서 제어를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하이 지역에서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뒷차량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뒷차량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어기는 이 제어 전략은 잘못됐다는. 그래서 컨스탄트로 목표 거리를 설정하는 전략은 스트링 스테빌리티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제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얘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내 차량 속도가 시속 100으로 갈 수도 있고 20으로 갈 수도 있고 200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목표 거리를 뭐 20m 이렇게 정해준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얘가 이제 언스테이블 하다라는 어떤 제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이 있어요. 논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요 전략을 씁니다. 이 콘스탄트 타임 겟, 요 내용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어, 현재 이제 많은 양산 로직에서, ACC 로직에서 이 CTG 전략, 콘스탄트 타임 겟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거리를 아까처럼 콘스탄트로 주지 않고 내 차 속도에 비례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그 차량 길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내 속도가 x 다시잖아요. xi 다. 그다가 h라는 튜닝 파라미터를 곱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h를 타임 갭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현대차에서는 타임 헤드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고 타임 시간의 차원을 갖고 있어서 이제 타임 갭이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거리 오차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냥 수식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보고 ACC의 제어 목표는 역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CTG 전략을 썼을 때 스티빌리티가 확보가 되는지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제어 로직을 이번에는 이제 PD나 PI 제어에 쓰지 않고 에어다이내믹스 기반 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뒤에 좀 자세한 내용은 수식 많은 부분은 제가 패스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에어다이내믹스에 기반해서 제어기를 설계하는 그 개념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는 내가 이제 제어 로직을 먼저 설계를 하고 에어다이내믹스 분석을 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에어다이내믹스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롤을 결정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에어다이내믹스를 요식 보면 2가 0으로 가죠. 얘는 보자마자 익스포넨셜리 0으로 가잖아요. 왜냐면 이 t가 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형태가 되니까 람다가 양수라고 하면 그래서 요렇게 일부러 만들어 주는 u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게 되면 제어 오차가 0으로 가는 것을 보장하는 에러 다이내믹스가 되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요걸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요 위의 식으로부터.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되고 얘를 이퀄 얘가 되도록 u를 한번 결정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u는 xi의 토다시 되죠. 그래서 얘로 정리를 해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이제 제어 입력이 되는 컨트롤 로. 컨트롤 로우라는 건 제어기의 수식이에요. 제어기 수식. 컨트롤 로우를 요걸 만족하는 2 다시 마이너스 람다 2가 되는 u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뜯어봤더니 요게 이제 피제어기 형태죠. 피제어기. 그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에러에. 여기가 피제어기, 피드백. 이게 피드백 제어기 역할이고 요거는 상대 속도. 보통 레이더로 상대 속도를 잴 수가 있어요. 선행 차량과 내 차량의 속도 차이. 그래서 어, 피드포워드 제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받아서 에러 텀을 사용하지 않고 요 텀만 봤을 때 얘를 H로 나눠서 제어 입력을 넣어주는. 그래서 얘는 피드포워드 제어의 형태예요. 상대 속도 기반. 그래서 피드백이랑 피드포워드를 합친 형태의 어떤 제어 로우가 컨트롤 로우가 저희가 유도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U를 설계를 하게 되면 어, 에어다이내믹스가 자동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에어다이내믹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아까 이제 비이클 셋 하나에 대해서는 스테빌리티가 자동으로 만족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요런 식으로 이제 제어 로직을 많이 짜는 경우 많아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에 비례해서 U를 가속도를 넣어주고 그리고 내 거리 오차에 대해서 U를 넣어주고 그러면 더 제어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이제 피제어기만 쓰는 것보다 상대 속도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트링 스테빌리티 분석은 요거는 이제 앞 내용과 같이 이제 에러 변수 간의 전달함수를 또 구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를 일단 이렇게 구해요. 에러식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라플라스 변화를 취한 다음에 그래서 주파수 분석 영역 분석을 할 건데 이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가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1 이하인지가 핵심이에요. 1보다 커진다는 거는 어 이제 제어 민감성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발산에 어 그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이하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H 인피니트 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교재에 Vehicle Dynamics Control 교재 6.1절을 참조를 해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 콘스탄트 타임 갭 전략이 CTG 전략이 안전하며 실제로 실차량 ACC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HC 제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프랙티컬한 이슈가 뭐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속도 제어 모드랑 거리 제어 모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에 차량이 있으면 이제 거리 제어고 없으면 속도 제어인데 뭐 컷아웃 상황에서 이제 속도 제어, 거리 제어를 어떻게 전환을 해줄 거냐. 그렇죠? 요 2번이랑 이제 또 관련된 거고 3번도 이게 만약에 전환을 결정을 했어. 모드 전환을. 그러면 그때 그 중간에 트랜지언트가 있잖아요. 갑자기 스피드 하다가 갑자기 거리로 확 가버리면 당연히 그 이제 라이드 퀄리티 승차감이 좋아지지 않겠죠. 좀 불안감도 커질 거고 승객에. 그래서 이 트랜지언트를 어떻게 연결을 해줄 거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교재에 있는데 요런 거는 사실 조금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각 이제 회사마다 자동차 회사마다 요런 전략들이 다 있는 거고 지금 이미 상품화가 됐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조금 만약 차량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요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넣어서 조금 이제 프로젝트에 반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를 좀 넣어서
실제로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게 잘 되는지. 카심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매 단원 이제 촬영 능력 진행을 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어, 이제 본 렉처 간단히 좀 어, 요약을 해 드릴게요. 복습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